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융교육 첫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서는 재무설계 사용설명서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설계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나한테 맞는 그런 재무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실현 가능한 현금으로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파악하고 그걸 통해서 저축과 투자를 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자산을 형성하는 이 전체적인 재무 관리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첫 번째는 재무 목표에 관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어느 시점에 자산을 사용해야 하는가 혹은 활용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소득 중요하죠.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지 우리가 재무표를 재무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무조건 소득을 많이 만들기만 한다고 좋을까? 관리하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의 관리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나가는 돈이죠. 돈을 잘 써야 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어떻게 쓰는 게 잘 쓰는 건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지출을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현금 흐름을 관리했을 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바뀌는지 실사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재무목표 관련된 얘기를 드릴게요. 재무목표. 사실 재무설계에서 재무목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어떤 얘기냐? 여러분들이 내 이야기일 수도 있고 주위 분들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으세요. 어떤 경우냐면 돈을 잘 모으고 잘 벌고 잘 쓰고 잘 모으고 있는데 저쪽도 잘하고 특별히 사치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는데도 자산이 모이는 게 너무 느리다는 느낌이 들거나 돈이 잘 안 모인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이 모였을 때 나 이제 이걸로 뭐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 이런 시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부분들의 대부분의 원인은요, 이유가 바로 이 재무 목표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모으고 있는 자산, 그리고 만들고 있는 이 자산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가 미리 정해져 있다 라고 하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든지 소득과 지출을 관리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성을 하고 실행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무설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바로 이 재무 목표로 이야기를 합니다. 재무 목표는 우리가 성취를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보고요. 우리가 관역을 놓고 그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집중을 하게 되는 것처럼 목적점이 없다라고 하면 자산 관리가 되게 어려워지시는 거고요. 정확히 보이는 목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재무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무 목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좋은 이런 차를 사고 싶다. 혹은 상급 학교에 진학한다든지 학비를 모은다든지 결혼도 목표로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내 집 마련이나 은퇴 설계까지 내가 은퇴하는 목표까지 이 모든 것들을 재무 목표로 구성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도 자기만의 재무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것 중에 어떤 목표를 우선시할지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재무 목표에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과 시급한 것. 예를 들어서 한 2, 3년 후에 결혼을 예정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결혼 자금은 굉장히 중요하면서 시급한 문제일 겁니다. 맞겠죠? 그럼 여기에 조금 더 내가 신경을 써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내가 대출이 있다라고 하면 대출은 비용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이자라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상환이 중요할 수 있고 조금 더 빨리 한다라고 하면 자산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똑같이 중요도가 높은데 내 집 마련은 어떠세요? 사실 주택의 구입이란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워낙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언젠가는 내가 달성을 하겠지만 빠르게
노력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도는 똑같이 있지만 시급성은 조금 낮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행 같은 건 사실 당장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뭐 이것을 통해서 뭐 깨달음도 얻고 다양한 뭐 경험도 할 수 있어서 중요할 수 있겠지만 결혼 자금, 대출, 주택 구입 이런 것보다는 일반적으로는 낮을 수 있는 거죠. 혹은 내가 꿈꿔왔던 고가의 차량을 구입한다. 차량 구입도 마찬가지로 나한테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차량은 자산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감가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는 즉시 취득하는 즉시 비용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재무적인 관리 영역에서는 이게 유리하지 않은 자산 중에 하나인 거죠. 조기 은퇴를 하고 싶다, 내가 파이어족을 꿈꾼다라고 하면 요거는 급할 수도 있고 조금 여유가 있을 수 있고 사람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다양한 목표들을 시간과 중요도에 따라서 한번 정리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드리면요, 재무 목표는 스마트하게 준비하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스마트하게란 건 구체적이고 명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량화되고 측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달성이 가능한 목표여야 되고요. 너무 허무맹랑한 목표는 우리가 목표라고 얘기하지 않겠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기한이 꼭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언젠가는 이라고 잡게 되면 이건 더 이상 제 목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달성 가능한, 그리고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간이 정해진 이런 형태의 재무 목표를 구성을 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5가지 재무 목표를 내가 갖고 있다. 대출 상환이나 결혼 자금, 주택 구입, 여행, 그리고 은퇴 자금, 뭐 이런 것들 제 목표가 있다 그러면 목표 금액을 정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달성할 때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을지 한번 기록을 해보시는 거고요. 예시에서 보여드리는 분은 한 달에 한 130만 원 정도 저축이나 투자가 가능하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중요도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달성 어느 정도 가능한가. 근데 재무 목표 같은 경우에는요, 그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의 확장성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대출 상환 재무 목표가 달성이 되면 월 20만 원의 잉여 자금이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재무 목표는 더 빨리, 더 많이 준비할 수 있는 이런 확장성이 있다. 재무 목표 설정 참여하실 때는 이것들을 언제 다 해? 이거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있을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내가 타임테이블을 놓고 소득과 지출을 관리하면서 저축 투자를 이어나간다 라고 하면 어느 정도 달성이 가능한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세부적인 조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달성 가능한 시점이 조금 당겨질 수도 있고 미뤄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뭐 교재 없지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재무 목표가 이렇게 정량화돼서 구성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에 4년 후에 4천만 원 결혼자금 잡으셨잖아요. 근데 4년 후에 그 점 빨리 결혼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어요. 늦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4천만 원이 4년 후에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무 목표란 걸 잡는 건 내가 자산을 모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재무 목표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내 목표가 허사가 됐다, 아닌 거죠. 우리 자본주의에 살고 있거든요. 자본을 축적해 놓으면 이 자체로도 굉장한 가치를 가져요. 그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제가 다음 이 뒤에 장표에서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재무표 같은 경우에는 얘기 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확장되는 속도가 있어요. 내가 처음에는 너무 적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이것들이 달성이 어려울 것 같으라고 의심이 돼요. 되는 거 맞아?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얘기 드릴 거고요. 만약에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근데 나는 뭐 대출도 없고 결혼 생각도 없고 특별히 뭐 집을 언제 살지 모르겠고 구체적인 게 잘 모르겠어라고 하면 금액 자체, 자산 자체를 재무 목표로 잡으셔야 돼요. 어떤 얘기냐?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 특별한 재무 목표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돈은 저축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막연하게 저축하는 거 효과가 낮다라고 얘기했잖아요. 1년에 2천만 원 모으기, 이런 식의 구체적 수치를 대입해 두셔야 돼요.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 이 자본을 모으는 부분을 얘기를 드릴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린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으니까 자본의 역할은 굉장히 커요. 자본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여러분들이 소득 활동을 한다는 건 뭐 다양한 나의 능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쓰겠지만 가장 큰 게 내 시간을 쓰는 거거든요.
네, 자본을 축적하시면 이 자본, 내가 가진 자산이 돈을 벌어줘요. 네, 내 시간을 같이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 정도 내가 갖고 있어서 5%짜리 예금에 들어갔어요. 봤더니 수익이 한 13만 원 되네요. 이자로 13만 원 1년 내에 받았어요. 13만 원이면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진 않겠죠. 그래서 5천만 원을 그냥 예금에 넣어버렸어요. 1년 후에 이자가 211만 원이네요. 네, 세금 제하고. 211만 원이면 느낌이 굉장히 다르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세부적인 재무표 정하기 어려우시면 금액 목표를 정하세요. 그리고 1년 후에 달성된 금액이 다시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의 나한테 돈을 벌어주는지. 혼자 일하지 마시고요. 같이 일하는 거예요. 나도 일하고 내 자산도 일하고 투트랙으로 가는 거죠. 이러면 쌓이면 자산이 점점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꼭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 경험들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보다 재무 목표를 우선 설정해야 된다. 기간 정하시고요. 구체적이고 명확히 해야 됩니다. 달성 가능한 현금으로 만드셔야 되고요.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볼 거는 소득과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소득 관리할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돈을 벌 때 항상 똑같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소득이 있고 실제 소득이 있거든요. 이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그래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급여를 만약에 300만 원 받는다. 300만 원 정도면 괜찮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달 1월부터 12월까지 매번 300만 원씩 받느냐? 이렇게 받는 분도 물론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조차도 어떤 달은 301만 원, 2만 원, 어떤 달은 297만 원 이렇게 받으실 거예요. 약간의 편차가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다른 모양의 급여를 수령하실 때가 훨씬 많아요. 어떤 특정 월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그래프 보시면 2월, 9월 명절상여가 나오는 달 있겠죠. 그리고 12월에 성과급이 나오나봐요. 소득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 하라고 되어 있는데 6월에 성과급 나오고 그 외에는 편차가 있다든지,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 고정상과가 있는다든지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어떤 부분이냐면 실제 소득을 계산할 때 최근 12개월 소득을 고스란히 12로 나누면 이게 월평균 소득이 돼요. 근데 우리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예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그래프 보면 이분은 평균 소득 얼마쯤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 이런 그래프의 소득을 얻고 있으시면 자기 소득이 한 300만 원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가장 낮은 달을 기준으로 해서 파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얘기할 때는 300만 원 좀 넘어요. 많이 받는 달도 있어요 라고 하는데 저축이나 투자할 때요. 기준 금액이 300을 잡혀요. 왜냐면 290만 원 받는 달이 있잖아요. 내가 적금을 한다든지 어떤 고정적인 저축을 한 320, 30만 원으로 잡아서 한다 그러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니 그렇게 소득 안 되는 달 훨씬 많은데 그때는 어떻게 적자잖아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분이 이렇게 2월 달에 400만 원 받고 이러잖아요. 이때는 저축이 드냐? 그럼 좋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1월부터 지출이 들어요. 예측 소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너스라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소득이 많이 들어 성과나 상여 들어왔을 때 보너스는 어떤 의미죠?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내 소득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일회성 이벤트 같은 거고 좀 더 너그러워지고다.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걸 한다든지, 혹은 이제 좀 가장 슬픈 케이스인데 그동안 쌓여왔던 카드값을 정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차이가 발생하냐? 이분의 실질적인 연평균 소득 계산해 보면 335만 원 정도 나와요. 근데 이분이 인지하고 있는 소득은 3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35만 원의 괴리. 이 35만 원을 만약에 잡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 이분은 1년에 420만 원의 자산이 더 생길 거예요. 5년이면 2천이 넘어요, 여러분. 10년이면 4천, 5천이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보너스 이런 개념이에요. 성과상여는 그냥 주는 돈이 아니죠.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에는 똑같은 대가이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적용해 주셔야 돼요. 내가 자산을 모으고 싶다, 재무목표가 있다라고 하면 내 소득을 명확히 계산해서 거기서 내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확하게 자산으로 옮기는 실행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 드리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우리가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술적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소득 편차 관리는 바로 이 그림을 이용하면 돼요. 지금 뭐가 보이세요? 댐이 보이죠? 댐이죠. 댐의 역할은 뭐죠?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을 저장해 놓잖아요. 그다가 가물면 물을 풀죠. 우리 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분처럼
소득이 많았던 335만 원을 초과하는 달에는 모으는 겁니다. 계좌를 아예 분리해서 예비비로 추가로 적립을 해놓는 거예요. 왜? 나는 평균 335만 원 기준으로 고정적인 저축을 할 거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달을 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높은 달에는 저장을 하시고 소득이 낮은 달에는 만들 보내주는 거예요. 1년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런 식으로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 하면 그 계좌 하나 새로 만드셨고 이건 내 저수지 계좌야 라고 생각하셔서 기준소득이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죠. 내 월평균 소득은 최근 12개월 소득을 12로 나눈 값입니다. 편차가 있는 거 모두 관여해서 그러면 잉여가 남는 달은 무조건 저수지로 보내는 거예요. 내 기준금보다 많은. 예를 들어서 내 소득이 평균적으로 250만 원, 근데 어떤 달은 220만 원 날도 있고 많은 달은 뭐 300만 원 나온다. 300만 원 나온 달은 50만 원 보내겠죠. 220만 원 나온 달은 그 30만 원 빼는 거예요. 항상 고정된 기준 소득을 바탕으로 저축과 투자, 지출을 하시면 정말 누수되는, 그러니까 새는 돈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산의 확장 속도가 훨씬 빠르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다음으로는 지출 얘기 드릴 거예요. 지출 굉장히 중요하죠. 지출은 정말 중요해요. 지출은 되게 많이 강조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출을 신경 쓰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지출을 잘하지 못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출 관리는 굉장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럼 돈을 아껴 써야 되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항상 그 얘기를 드려요. 돈 아끼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들어요. 어떤 의미냐면 돈은 아껴 쓰는 게 아니고요. 잘 쓰시는 거예요. 막 쓴다는 게 아니고 많이 쓴다는 게 아니라 잘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가심비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지출하는 모든 행위에는 같은 만족도가 아니라 다른 만족도를 갖게 돼요. 그런데 내가 지출을 했을 때 그만한 만족도가 없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걔는 빼내기 시작하셔야 돼요. 지출을 했을 때 내가 쓰는 금액,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 썼다. 10만 원어치의 만족감이 있으면 괜찮은 거죠. 10만 원 썼는데 그 이상의 만족감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와 정말 돈 잘 썼다. 이거는 아깝지 않다 하는 경험이 있고 반대도 있어요. 아 돈 아까워. 이건 좀 잘못한 것 같아. 예. 내가 10만 원 썼는데 만족감이 5만 원도 안 되면 얘는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런 불필요한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지출만 여러분이 빼내셔도 지출관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 드릴게요. 이건 마찬가지로 교재에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지출을 할 때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어떤 세 가지가 아니고 우리 인지 과정에서 세 가지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지출이에요. 근데 얘는 보통 전체 지출의 한 10에서 15%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얘기 드렸던 굉장히 후회스러운 지출이 있어요. 아까운 지출 있죠. 아, 돈 낭비했다. 마트 가서 이것저것 많이 샀는데 결국 버리게 된다. 옷 예뻐서 샀는데 안 입게 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 이거 좀 돈 아깝다 하는 것들 있죠. 이게 전체의 한 20%에서 25% 정도 될 거예요. 아니 그럼 나머지 60, 70%는 뭐냐? 뭘 것 같으세요? 기억 안 나는 지출이에요. 여러분 신용카드 사용하시면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9월인데 8월 10일 주식회사 땡땡땡 88,000원 이런 거 있어요. 이거 뭐지? 하는 경우 분명히 있거든요. 8만 원이나 지출했으면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이런 거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주식회사 땡땡땡 830원 막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정말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도대체 뭐야? 어디서 빼간 거지? 예. 이런 지출 다 없애셔야 돼요. 인지하지 못하는 지출이 가장 불필요한 지출일 수 있어요. 습관적 지출 영역이 여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출할 때 굉장히 합리적인 의사결정 하는 줄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거의 무의식 과정에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의식화해야 된다. 이 정도 얘기 드릴 거고 마찬가지로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텐데 먼저 지출에 대해서 구분하는 방법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지출은 크게 3개 정도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저축이랑 투자처럼 자산화 지출이 있어요. 내가 써서 없애는 돈이 아니라 자산으로 옮기는 돈. 이게 바로 비소비성 지출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고정 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매월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뭐 대출 이자라든지 아니면 임대료, 뭐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있죠. 편차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거의 확정적으로 나가는 것들이 있고요. 변동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매월 발생하지만 발생하는 달도 있고 안 하는 달도 있고 그리고 금액 차이도 커요. 내 의지에 따라서 뭐 식비나 옷을 사거나 뭐 취미활동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출을 이렇게 세분해서 구분할 수 있는데 다시 도표에서 보면 이렇게 소비성과 비소비성. 자 여기서도 또 중요한 얘기 하나 드릴게요. 소비성 지출은 어떤 의미죠? 써서 없어지는 거예요. 비소비성 지출은 일부는 사라지기도 하지만 남는 거죠. 자산화 지출이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제가 서두에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어떤 질문이냐면 강사님 소득에 어느 정도 저축하는 게 맞아요?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몇 퍼센트 하는 게 맞냐? 사실 정답은 없죠.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그런데 기준은 정확히 드릴 수 있어요. 내가 특별한 사정이 없다. 예를 들어서 뭐 독립생활을 해서 숨 쉬는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간다. 뭐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50.5% 저축을 하셔야 돼요. 생산자하고 소비자 동시에 우리가 같은 포지션 자본주의에서 잡고 있거든요. 돈을 버는 생산자의 행위가 있고 돈을 쓰는 소비자의 행위가 있는데 생산자가 조금이라도 높아야 돼요. 그래야지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더 많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산화 지출, 저축이나 투자하는 건 생산자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근데 자본을 쌓아가는 거니까 그렇죠. 소비성 지출은 없어지잖아요. 예. 최소 절반 이상. 그런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개별적인 환경의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독립생활하고 계신다. 그럼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요. 임대료 내야 되죠. 대출이자 나가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집에서 거주하는 다른 분들보다 훨씬 높은 소비성 지출이 발생하잖아요. 어쩔 수 없는 지출. 그러면 비중을 좀 조절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도 일단 마음속의 기준은 절반 정도, 그 이상으로 보시는 게 좋다 정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출을 다시 세분화하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지출을 세분화하는 이유는 어떤 부분에 있냐면요. 막연하게 소비성 지출, 비소비성 지출이라고 그러면 이제 빠뜨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항목화하는 거예요. 빠지지 않게.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뭐 식비, 주거비, 교육비, 교통통신, 문화교재, 기타 소비 이렇게 잡혀 있고 밑에 줄에는 의류, 신발, 가사용품, 보건의료, 연일회성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상단에 있는 지출들은 월 지출이에요. 매월 거의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이는 있겠죠. 비용 차이는 있지만 항목 자체는 거의 고정적으로 발생한다 보는 거고 하단에 있는 지출들은 1년에 한 번 이상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매월 발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약간 이벤트성 지출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지출들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어느 정도 써야 하는지에 대한 가늠을 할 수 있겠죠. 지출 관리는 이제 시스템적으로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요. 세 가지 단계로 돈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산을 작성하는 겁니다. 예산 들어보셨죠, 여러분? 정부나 기관, 회사들은 어때요? 돈을 쓰기 전에 어떻게 하죠? 얼마 쓸지 정해놓고 써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정부나 기관, 회사보다 돈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좀 편하게 쓰죠. 그래서 어렵다. 예산을 세워야 한다. 예산을 세우기만 하면 또 의미가 없죠.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내가 돈에 대한 지출에 대한 컨트롤, 통제력을 기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얼마 쓸지 정하고 실제로 쓰고 그리고 정산까지 하는 거. 이게 이제 훈련이 되기 시작하시면 내가 정확한 지출을 관리하게 된다라고 보셔도 돼요. 예산을 세울 때는 이렇게 세 가지 근거가 필요한데요. 일단 과거에 내가 어느 정도 썼는지를 한번 추정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실행이 가능한지 또 가늠해 보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제가 예산 세우기 얘기할 때 어느 정도로 얘기를 드리냐면 단순히 이건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산을 모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내가 만약에 잡았다. 뭐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하루 예산부터 잡으시면 좋아요. 일 예산, 주 예산, 월 예산, 그다음에 연 예산 형태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일 예산부터 내가 시작한다. 그래서 내일 교통비하고 점심값, 뭐 커피 예산 15,000원 예산 잡았어요. 근데 갑자기 친했던 친구가 놀러 온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나 예산은 15,000원이에요. 친구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얘기를 해야 돼.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나도 네가 너무 보고 싶고 너무 반갑다. 근데 오면 네가 돈을 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이 정도의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 건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게 굉장히 강한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물론 예시로 얘기 드린 거예요. 우리가 월 예산을 세운다라고 하면 친구가 갑자기 찾아와도 다른 예산을 조정해서 친구랑 뭐 재밌게 놀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월말에 내가 1일부터 말일까지가 예산 그 기한인데 월말에 친구가 놀러 온다 그러면 얘기해야죠. 네가 돈을 내든지 알면 다음 달 초에 와. 뭐 이런 식으로 지키기 위한 노력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단순히 예산을 설정했어로 만족하면 절대로 안 되세요. 집행 정산이 들어가야 되고 얘는 지켜줘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과거 자료에 근거해서 내가 예전에 어느 정도 썼는지 항목별로 한번 추정해 보시는 거고요.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대략적으로. 그 다음에 실행 가능한 예산.
내가 예를 들어서 배달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 일주일에 3번씩 배달 음식을 먹고 있다라고 하면 생각해보니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2번으로 줄여볼까? 뭐 2번만 먹을까? 혹은 뭐 지금부터 차라리 잘 됐네. 좀 건강하게 내가 집에서 뭐 건강식을 해보자. 뭐 이런 식의 조정 가능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고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예산을 만드셔야 됩니다.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요 3가지 외식비나 쇼핑, 유흥, 문화생활비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에요. 이제 중요도가 이렇게 조금 낮은 경우들이 있고요. 보통 편리함이나 즐거움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이런 지출을 했을 때는 당장의 만족도는 되게 높아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기록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 지출에 대해서 객관적 평가해 보면요. 돈이 아까운 경우가 꽤 많아요. 생각보다. 아, 이건 좀 불필요했다. 이때 너무 기분을 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록을 세워서 자꾸 되뇌인다라고 하시면 사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지출들, 기억 안 난 지출이나 불만족스러운 지출들이 빠지게 되죠.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출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하나 바라는 건 사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도 실행까지 옮겨지는 경우가 많진 않아요. 우리는 좋은 얘기 듣고 이거 너무 어려워 보여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만큼은 한 번만 해보자. 좋아. 그럼 한 달 해볼까? 이런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해보고 안 해보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정말 10분 중에 한두 분 정도라도 지출에 대한 컨트롤, 그러니까 예산, 집행, 정산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정말 굉장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자산이 형성되는 부분에서. 내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특별히 사치하지 않는데 왜 돈이 안 모이지? 이런 게 이제 내 삶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어려운 게 계절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명절, 여행, 뭐 이벤트 같은 것들이 있는데 기준은 조금씩 다릅니다. 내가 뭐 사회적 관계가 굉장히 넓다든지 다른 지출은 다 억제해도 여행 다니는 건 포기할 수 없어. 뭐 이런 경우는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내 소득의 1배 반이 넘지 않는 선에서 이벤트 지출을 진행하시는 걸 좋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내가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벌면 1년에 이벤트 지출 비용은 한 300만 원 안쪽에서 이렇게 맞춰보는 게 적정하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자, 예산까지 세우면 이제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기간을 정하시고요. 뭐 1일부터 말일이 이제 뭐 보편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급여일부터 급여일 전일까지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뭐 25일이 급여일이다라고 하면 2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가 내 한 달 정산. 뭐 기간은 편하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정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산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가계부 기록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계부를 쓰라고 항상 얘기 드리는데 저는 가계부 썼는데 성공을 못했어요. 저는 뭐 어플로 자동으로 기록돼요. 뭐 이런 얘기들 하세요. 아니면 이제 너무 나한테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재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 왜 재미가 없냐면요. 가계부를 일기처럼 써서 그래요. 이것처럼 예산이랑 얼마 쓸지 정해놓고 결과 기록하는 거죠. 이제 가계부 기록. 그리고 정산까지 하게 되면 다른 의미를 갖는 거죠. 그냥 쓰기만 하면 와 이번 달에 돈 너무 많이 써서 지난달에도 많이 썼는데 지난달에 더 많이 썼네? 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맞춰보는 정산의 과정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가계부 자체가 다른 의미가 전해지는 거고요. 이제 뒤에서도 좀 얘기 드리겠지만 하나 더 들어가면 좋은 게 만족도를 기록해 주시면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월 며칠 뭐 친구하고 점심 어떤 식당 어떤 메뉴 얼마 냈다 이렇게 적어놓고 한 달 지난 후에 보는 거예요. 이제 점수를 매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몇 월 며칠 뭐 옷가게에서 뭐를 샀다 쇼핑해서 얼마 나갔다 한 달 뒤에 만족도 5점 척도로 적어보는 거예요. 그럼 점수가 낮은 애들이 있고요, 높은 애들이 있어요. 높은 건 내가 계속 가져가면 되고 낮은 거는 빼내기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어떤 식당 가서 메뉴를 먹었는데 맛이 없어. 그런데 다음에 또 가면 똑같은 거 또 먹어요. 기억이 안 나니까. 그렇죠? 그 식당 자체는 괜찮은데 특정 메뉴가 맛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이런 불필요한 나한테 맞지 않는 지출들을 빼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하고 나서 돈 쓰고 나서 이번에 또 돈 아깝네, 돈 잘못 썼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피해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피해간 모든 자산이 여러분 자본으로 쌓여요. 그걸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실제로 적용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좀 보여드릴 텐데요. 적용을 시스템하는 게 바로 통장 분리라고 해요. 여러분들 뭐 4개의 통장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통장과 나가는 통장 그리고 저축 통장을 구분하는 것들. 근데 이 통장 분리는 딱히 정답이 있지 않아요. 정답이 있지 않고 내가 이제 적용하기 편한 방법을 쓰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들어오는 급여 통장
그리고 실제로 지출하는 소비통장이랑 예비자금, 아까 저수지 얘기했죠. 예비통장이랑 저축이나 투자가 이루어지는 자산통장 이렇게들 구분을 하곤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다시 얘기 드리면 정답이 있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통장 분리는 3개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5개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고 나는 요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 라고 하면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 되고, 하나 꼭 지켜주셔야 되는 건 적어도 2개 이상의 통장 쓰시는 게 맞아요. 한 통장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저수지 같이 관리한다? 불가능하죠. 최소한 입출금 통장이랑 저수지 정도는 분리한다든지 혹은 들어오는 통장과 나가는 통장 정도는 꼭 분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지켜주시면 좋고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이게 만족도 가계부란 거예요. 그 만족도 적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 지출에 대한 만족도를 기재해 보는 것. 요거 해보시면 크게 2가지 효과가 있는 게, 첫 번째는 과거 지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돼요. 내가 이전에 이런 것들을 했네. 그리고 더 재밌거든요. 그리고 2번째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불만족스럽거나 의미 없는 지출들, 그리고 관성적 지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어떤 특정 제품을 모아왔다. 근데 나한테 어느 시점 되면 의미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하는 거죠. 원래 모았으니까. 근데 이 만족도 가격을 쓰면서 이제 그런 게 없어지는 경우가 꽤 많아요. 저도 이제 실제로 상담하면서 인형을 모으던 분이 있는데, 만족도 가격을 쓰고 나서 뭐 인형 뽑기나 인형에 쓰는 돈이 만족도가 안 높은 거예요. 이제 처치곤란이죠. 깨달음을 얻는 거죠. 인형을 내가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가 없구나. 왜 모았을까라는, 그러면 더 이상 지출을 조정할 수 있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이라든지 뭐 이제 물건을 산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실제로 그냥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그냥 하는 게 꽤 많아요. 이런 것들만 인지가 되셔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부분은 만족도 가계부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예시 사례인데요. 이제 이분도 편차가 있는 소득을 갖고 있어서 분기상여가 발생하는 형태셨고요. 소득이 낮은 달에는 한 250만 원, 많은 달에는 350만 원. 뭐 소득을 잘 벌고 계세요. 30대 뭐 중후반. 그래서 월별 소득 봤더니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건 한 250만 원이고 100만 원 정도 보너스가 있는데, 실제로 봤더니 283만 원 정도 되시는 거죠. 이분은 이제 33만 원 정도, 1년에 거의 4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지출을 하고 계셨는데, 예산 잡고 실행하는 게 한 달에 한 234만 원 정도 지출을 하셨어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는 작업들을 해본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만족하는 지출은 한 163만 원 정도면 되는구나. 이렇게 됐더니 이전에는 내가 평균적으로 이제 250만 원 정도 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금액을 쓴 거죠. 그래서 뭐 이외에 비소비성 지출로 뭐 보험료라든지 아니면 대출이라든지, 그러니까 잉여가 없이 저축하기 너무 힘드셨는데 내 소득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지출을 조정하신 거예요. 예산을 통해서. 그랬더니 한 달에 94만 원 정도, 1년에 12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신 거죠. 되게 어려워 보인다?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생각보다 쉽게 내가 한번 해보면 이렇게 극적으로 큰 변화가 있진 않을 수 있지만, 누수되고 있는 내가 보너스라고 생각하고 혹은 무의미하게 지출하는 것들은 다 잡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목표를 잡고 소득과 지출 관리를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오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재무설계의 기본은 목표를 설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표와 설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 거고요. 재무목표는 구체적이면서 달성 가능하게 잡아주셔야 되고요. 내가 들어오는 내 돈만큼은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 이 정도는 꼭 파악하고 있자. 이 정도로 오늘 얘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째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